2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데요. 잘못 신고하면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바뀌면서 자칫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세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달 이제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인데 신고할 대상이라든지 기간 언제까지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2023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말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대상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 그리고 장외거래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주식도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 예정 신고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에 진행하는 신고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어요, 지난해. 그럼 이번에 신고에도 이게 바뀐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신고에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 작년 말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2월 달에 신고 진행하는 주식 양도세 대상 관련해서 대주주의 판단 여부는 2023년 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이 아닌 네. 2022년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50억 원 이상에 대한 기준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받으시게 되고요. 네. 2024년 8월 신고분부터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 말에 이제 주식 처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 판단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네. 부분은 바로 이 직전 연도 말이라는 기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직전 연도 말이라는 부분은 바로 2023년도가 아닌 2022년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에는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요건을 판단했었는데요.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준 금액이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에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대주주였는지 아닌지는 2022년도 12월 말,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득이 있어야 이제 과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국내하고 그리고 국외 주식 양도 손익을 합쳐 봤더니 0이다. 그러니까 수익도 있었지만 손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진행하는 2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해외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예정 신고를 해주시고 2024년 5월 달에 저희가 확정 신고를 할 때 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득과 손실을 상계해서 예. 저희가 확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국내 주식에 한해서 일단 소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이제 상계해서 그때 그럼 다시 또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해외 주식에서 손실 받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세 대상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네.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해당하는 손실은 합산할 수 없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그러니까 이게 바라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될 때만 이제 과세 대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깜빡해서 신고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계산을 잘못해서 과서 신고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시게 되면
가산세라는 네. 부분의 페널티를 받으시게 됩니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소 신고 시 10%, 그리고 저희가 예정 신고 기간을 지나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가산세 20%, 그리고 부정행위로 무신고를 하시거나 과소 신고를 하시게 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정 기간은 따로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아, 보통은 이 정정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가 예정 신고 기간이 2월 달까지로 되어 있고 예. 그 기간 동안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확정 신고 기간이 5월 달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 두 정정을 할 수 가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이제 해외 주식은 일단 예외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내 주식하고는 다르게 이제 5월에 이제 확정해서 신고를 하는데, 해외 주식 자체가 그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국내 주식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세율입니다.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까지 내가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수익에 대해서 연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 차익의 일정 세율, 22%의 세율로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도를 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수수료를 제외를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저희가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네. 신고할 부분이 없으시게 되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연간 250만 원 이상으로 초과하시게 된다면 22%의 세율로 5월 달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선입선출법, 이거는 마이너스 수익이 나더라도 이제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주식을 거래를 하실 때 보통 매수 평균 단가를 네. 많이 보고 저희의 수익을 산정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팔고 나서 얼마나 차익이 났는지.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취득하는 시점이 한 번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저희가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보통 그렇죠. 아니면 물타기를 하시는 예,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때는 국세청에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주식을 10주씩 구입을 했다라고 네. 설명드리면 제가 2018년도부터 구입한 가격이 매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당하는 주식에 내가 취득한 순서를 매겨서 내가 양도한 시점에 내가 첫 번째 주식부터 판 걸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선입선출법에 대한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주다라고 네. 하면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총 매입한 단가로 계산을 해서 평단가가 얼마다라고 네.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주식 가액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네.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평균 단가가 300만 원인 네.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어.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실제 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입선출법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방법도 생기게 되시고요. 반면에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저희의 총 주식의 평균 단가가 300만 원이고 네. 혹 저희가 판매하는 주식의 가액이 평 3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의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뜻 봤을 때는 이동평균법이 더 그래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다른가 봐요. 선입선출법이 더 조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도 있나 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정 주식을 정기 매입한다라고 했을 네. 때 주가가 상승하는 걸 가정을 하면 선입선출법이 불리합니다. 그 네. 주가가 만약에 떨어질 때는. 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유리하죠. 네, 반면에 또 하락하는 시기에 반등해서 초기 매입 시점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동평균법이 또 불리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언제 취득했느냐, 또 그 종목이 현재 어떠한 형태로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이용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 본인이 계산을 하시기에는 머리 어려운 아파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전문가분의 상담을 그러게요.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합법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어떤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에 따라서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동평균법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불리하다라고 하면 이동평균법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네. 증권사로 계좌 대체를 하시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좌 조금 대체를 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네, 증권사를 옮겨서 계좌 옮겨야 대체를 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내가 실제 매수를 할 때 얼마의 금액으로 매수를 했는지 네. 또 매도를 할 때 얼마의 금액으로 매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매입한 가액을 확인을 해보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을 따져보고 만약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 계산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계좌를 이동하고서는 신고를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네, 있는 근데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계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국세청으로 이 개인의 주식 거래 내역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직접 해당하는 변경을-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아.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게 또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혹 내가 이동평균법이 유리한지 선입선출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이제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해외 주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대상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외국인 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 국적이 해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이신 분들 여기 살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주자인 경우에 5년 이상 거주자의 신분을 유지한 분들만 바로 이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기산해서 저희가 네.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작년에 1,000만 원의 이득이 났는데 네. 연말이 돼서 봤더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손실이다라고 하면 그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확정하시는 부분도 절세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내가 손실난 부분을 확정을 하고 다시 그 주식을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취득 단가가 낮아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하는 주식이 다시 또 상승했을 때는 예.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네. 그러한 부분도 함께 비교하셔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증여 절세 플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요즘은 꾸준하게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 차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네. 경우들이 생기십니다. 맞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고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세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